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2살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고 남편과 딸아이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어머니 하면 갈등이나 불편함부터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제 딸, 4살 난 아이를 시어머니가 고속도로 갓길에 두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는 저는 한없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병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와 싸우며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긴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갑자기 말과 행동이 바뀐 가족이 있으신가요?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을 드러내는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남편 지호를 만난 건 10년 전,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간 중학교에서였습니다. 지호는 그 학교의 과학교사였고 저는 실습생이었죠.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업 준비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가치관 덕분에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지호는 조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화를 내는 법도 없고 남을 비난하지도 않는. 그래서인지 늘 마음이 편했어요. 서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고 연애 기간 내내 부드럽고 안정적인 관계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조짐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지호는 매번 데이트를 9시쯤 끝내고 꼭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예의가 없었죠. 제가 오늘은 좀 더 함께 있고 싶어라고 말해도 지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집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책을 보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줄 알았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프로포즈하던 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쁜 반지와 장미꽃, 맛있는 저녁까지 완벽했던 순간이었지만 9시가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죠.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님이 기다리실 거야.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호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공부나 운동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로 지호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좀 특이하셔. 너도 곧 만나게 될 텐데 너무 놀라지 말고. 절대 나쁜 분은 아니야. 그냥 좀 남들하고 다를 뿐이야. 그 말에 솔직히 조금 불안했지만 설마 얼마나 특이하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한 이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죠. 상견례 날 드디어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습니다. 지호가 누차 놀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터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흰색 코디를 하고 계셨습니다. 흰 재킷, 흰 바지, 흰 구두에 흰 가방까지. 심지어 안경테조차 하얀색이었죠. 처음엔 패션에 대한 취향이 강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께 옷이 멋지시네요 하고 인사를 드리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원래 흰색만 입어요. 흰색이 가장 깨끗하고 신령하거든. 그때는 그저 개성 강한 분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너무 이상하거나 강한 고집을 보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위해서 다 참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춰 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연락을 하시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강하게 뭐라 하시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분이시네 하고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내용은 매우 뜻밖이었죠. 혜원아, 너 지호랑 각방 좀 써야겠다. 이번 달까지만 그렇게 해. 그게 우리 지호한테 좋아. 네. 각방이요. 어머니, 에요. 저희 신혼인데요. 내가 몰라서 그래. 우리 지호는 잠에 굉장히 예민하단다. 어릴 때부터 옆에서 조금만 소리 나도 바로 깨는 애였어. 지금은 그 예민한 애가 30년 넘게 혼자 자다가 갑자기 남이랑 같이 자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각방을 쓰라니요. 물론 지호가 예민한 편인 건 알지만 이건 좀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각방 쓰래. 이번 달까지만. 근데 나 너무 불편하고 기분 나빠. 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그런 편이야. 예전부터 금기시하는 것도 많고 해도 못 먹게 하시고 자정 넘기면 절대 외출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속옷 색깔도 가려 입으라고 하셨지. 듣고 보니 단순한 예민함이나 잔소리를 넘어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 속옷 색까지 간섭한다는 말엔 소름이 돋기도 했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께 반찬을 만들어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잘해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 안은 조용했지만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가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목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목소리는 분명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어머, 혜원아 언제 왔니?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 누구랑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혼자 있었어. 아마 옆집 소리 들렀나 보지. 요즘 벽이 얇아서 다 들리잖아.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은 집 안에 다른 신발도 없었고 제가 들은 목소리는 확실히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투였거든요. 설마 혼잣말을 저렇게 진지하게 하시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어머니가 좀 걱정돼. 오늘 방에서 누군가랑 대화하시는 것 같았거든. 근데 아무도 없었어. 지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모습 몇 번 본 적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혼잣말을 자주 하고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만 그걸 어디까지 그냥 넘기시겠어요? 가볍게 치부하고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진지하게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혼자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고집이나 편견 수준이 아니었고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이 채 굳어지기도 전에 우리 가족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딸 소라의 치료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했거든요. 소라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다행히 남편 지호의 골수가 적합한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라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베이비시터 이모님에게 맡겨두고 나갔는데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이모님, 혹시 소라 데리고 어디 나가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네, 아뉴. 소라 할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하시길래 같이 나가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으셨고 남편에게도 급히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됐어. 아니, 계속 꺼져 있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장난감 사러 데리고 나간 걸 수도 있지만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소라 어디 있어요? 애 데리고 나가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얼굴을 굳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찾지 마. 우리 집 아이가 될 인연이 아니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애를 어디다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애 때문에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내가 처리했어. 처리. 사람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친 듯이 소라를 찾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두고 왔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디에도 소라는 없었습니다. 급히 보안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보다가 조심스럽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혹시 이 아이 맞나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소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던 휴게소가 아닌 고속도로 갓길, 그것도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아무런 보호도 없이 갓길에 세워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라는 무서움에 덜덜 떨며 한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 그 아이라면 구조됐어요. 갓길에서 발견됐고 한 운전자가 병원으로 데려갔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고요. 저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었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을 갓길에 버린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으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구조해 주신 분 덕분에 수라는 별다른 예상 없이 보호되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겁은 많이 먹었지만 아이는 안전하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때 수라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보러 간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 근데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라 그러고 혼자 갔어. 너무 무서웠어. 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웠을 텐데도 꾹 참고 있었을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어머니,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셨어.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우리 딸이 잘못됐을 수도 있었다고. 지호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한참 뒤에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런 일을 벌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 그날 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뛰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신령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령님, 설마 지금까지 모든 일이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신령님이 시키신 거야. 다 지호를 지키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호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엄마, 신령님이 누구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텐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엄마, 신기가 있어. 어릴 때부터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신령님이 늘 알려주셨어. 내가 흰 옷만 입는 것도, 너희 부부한테 각방 쓰게 한 것도, 심지어 소라를 거기 내려놓은 것도 전부 신령님의 뜻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혼잣말을 하던 것, 이해되지 않는 고집과 강박적인 행동들, 그리고 딸아이에게 했던 끔찍한 행동까지. 그건 단순한 이상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이상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참아야 할까요? 치료를 권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가족의 안전은 물론 시어머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호였습니다. 오빠, 이젠 정말 병원에 모셔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지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병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냥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 많아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조차 사랑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며 자라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제는 사랑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호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지호 곁에만 있으면 크게 반항하지 않았고 검사와 면담도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뒤 주치의가 우리 부부를 불러 조심스럽게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조현병을 앓고 계십니다. 과거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죠. 한청과 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오래 방치되면 공격성이나 극단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중증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였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죄는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리려 한다는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보호자 동의하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무겁고 슬픈 결정이었지만 그게 가족을 지키고 시어머니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모셔야 한다면 그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병원에 입원한 첫 주 동안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거칠게 반응하셨습니다. 먹지도 않고 의사나 간호사가 다가가면 소리부터 지르셨죠. 하지만 다행히도 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2주쯤 지나면서 눈빛이 서서히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 면회 가능하십니다. 어머님이 많이 안정되셨고 면담도 가능하세요. 지호와 저는 마음을 졸이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폐쇄병동의 출입문을 지나 들어서자 창가 쪽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지호야, 희원아, 너희가 왔구나.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고 무언가 단단히 내려놓은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잡으며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응. 여기서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었더니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진작에 엄마를 도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모를 수밖에 없었지. 나도 내가 아픈 줄 몰랐으니까.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 소라한테 너무 미안해. 할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까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소라는 아직 어려서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아직 가족이라고 불러줘서. 그날 저희는 시어머니께 흰색이 아닌 분홍색 니트와 체크 머플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흰 옷 말고 이런 따뜻한 색깔 옷도 어울리세요. 봄 되면 이거 입고 산책해요. 시어머니는 니트를 가슴에 꾹 안으며 마치 처음 받아보는 선물처럼 감격하셨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예쁜 색이 있다는 걸. 난 이제야 알았을까.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지호도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예전에 신령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도 성실히 하고 있다마 이제는 정말로 회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팠던 가족이 회복되어 돌아온다면 그를 예전처럼 품을 수 있을까요? 그가 저지른 잘못보다 회복하려는 마음을 믿고 지켜봐 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병원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면회를 감아 함께 웃고 따뜻한 대화를 나눴죠. 소라도 점점 건강을 되찾고 있었고 남편 지호도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입원한 지 2달쯤 지나 의사 선생님께서 무거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이시라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증상은 뚜렷하게 호전됐지만 몸은 오랜 시간의 긴장과 약물 치료로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저희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어머니는 한층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지호야, 희원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기운 좀 나셨어요? 응, 숨은 조금 차지만 머리는 정말 맑아. 예전엔 밤마다 잡생각에 시달렸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 다 너희 덕분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꾹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원아,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나도 믿기지 않아. 소라한테도 꼭 전해줘.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다 괜찮아요. 저희 다 잊었어요. 어머니는 아프셨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조롱이 눈을 감으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나, 이젠 진짜 평안한 마음이야.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너희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날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결국 폐렴으로 인해 조롱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장례식 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조롱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지낼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지호는 더 단단해졌고 소라도 눈부시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년 봄이 되면
어머니께 드렸던 분홍 니트를 꺼내어 다시 봅니다. 그 니트처럼 우리 가족의 관계도 다시 따뜻해졌고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별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아직 하지 못한 괜찮아, 사랑해요 라는 말이 있다면 지금 그분께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주세요.